사면에 보니까요. 한일 외교가 실종됐다. 남북 관계는 종속 관계다. 현 시점에 종전선언은 반대한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어느 자리였느냐?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였습니다. 자,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 대일 외교가 한일 관계가 거의 지금 망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할 만한 정도의 또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국제법상의 효력 있는 이런 법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가 참 난망합니다. 지금 현재 종전선언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때마침 윤석열 후보도 외교 안보 관련 자신의 시각을 드러냈는데 일단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우선 화면 보니까 이마 라인을 좀 손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거는 네. 저는 저런 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래요? 네. 그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마 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가요? 예, 과거 라인하고 달라졌고 상당히 예리하십니다. 예, 머리 모양도 달라지셨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언론은 쟁점 사항을 뽑아내다 보니 네.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가스라테프트 밀약 얘기한 거, 그리고 일부 언론 보면 윤석열 후보의 시각이 일본하고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이 외교안보 문제에선 다 도움이 안 돼서 아하. 어쨌든 쟁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한미일 삼각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군사 정보 협력 부분을 강화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각 캠프에 부탁드릴 게 있는데 네네. 외신 기자 클럽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 그게 1시간 57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다 합쳐서 30분밖에 안 돼요. 어허. 그런데 이게 질문을 영어로 다시 한글을 영어로 그게 그 2배거든요. 많이 차지하죠. 제가 네네. 그거를 돌려서 보느라고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아이고, 세상에. 네. 봐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후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뿌릴 때는 그냥 윤석열 후보의 그 질의와 답변을 한국말로 나오고 영어로 하고 또 한국말로 하고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게 독자 서비스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도 윤석열 후보는 관훈클럽에서 그 전날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질문, 그게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 하면 나올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한미일 삼각 동맹이 아니고요.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을 답변하신 거거든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군사 정보 협력해야 된다. 이 부분은 쟁점화될 사안이에요. 과연 이게 어느 것이 더 대한민국 국익에 유리한가를 놓고 쟁점화될 부분이라 네. 이거를 가지고 뭐 지금 나온 걸로 이걸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왜 말했냐. 그리고 왜 일본 입장에서 말했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진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제 쟁점이 나온 게 그 노태우 정부가 확인한 건 한반도 비핵화예요. 그걸 남북이 합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적으로는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최근의 국민의힘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본 것은 지난번에 미국의 핵 공유를 요청드리겠다. 네. 전술핵 배치를 요청드리겠다는 식의 강경 발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나셔서 이게 깊이 토론해 봐야 될 사안이다 정도로 갔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발 언론이나 누구나 말 바꿨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말 바꾸기 했다고 욕할 사안이 아니라 토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네. 보고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인 아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네. 그 입장이 관훈클럽 토론과 외신기자클럽 토론으로 쟁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쟁점을 가지고 여야가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이 단계로 나아가 네.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오면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대일 관계도 혹평을 했다는 건데 보세요.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 등 이른바 삼불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역시 외신기자클럽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미경 의원님,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이재명 후보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지금 그 미래의 대통령은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미래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또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테프트 미리학을 사실은 그 내용을 누가 알겠어요. 그거 뭐 사법시험 공부할 때나 뭐 이 시험 볼 때 그 외웠던 건데 그거를 갖다가 젊은 미국 의원한테 그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한일 합방의 탓은 미국 너네 때문 아니냐. 이렇게 또 반미 성향을 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이 동맹 국가인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실 그게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의 외교적인 그 처신이라면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의 대답이었어요. 윤석열 후보는 다행히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일 관계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외교를 완전히 상실시켜 놨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사실은.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제는 외교는 실용적으로 나가야 된다.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미래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남북 문제에 대해서요. 항상 우리 마음속으로 사실 내뱉지는 못하지만 왜 맨날 북한이 먼저냐고요. 이게 지금 마음속에 다 국민들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딱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그런 식의 남북 문제를 주종관계 이거 아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먼저, 대한민국 중심으로 나가겠다. 그다음에 지금 사드 문제도요. 핵심을 딱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중국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핵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보 차원으로 다루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과거 문제에서 싸울까 봐 걱정했었거든요. 네, 최민희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추가 발언. 네. 저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실질적인 잘못된 얘기를 한 게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라테프트 미략은 과거의 평가 부분이라면 사드는 현실적 행동의 문제거든요. 1차 사드 배치 파동으로 중국과 경제 관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전날 자기는 그 원칙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했으나 배치된 사드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실용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2차 사드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거는 중국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만약에 2차 사드 배치 가능하다는 저 발언이 실현된다면 아마 방송 쪽은 대혼란이 올 겁니다. 아하. 한류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얘기하는 건 좋은데 네. 내용을 좀 살펴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넉 달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 아마 외교 안보 관련 두 후보의 시각을 이른바 검증하는 자리는 무수히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아침에 매일경제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오면입니다. 김종인 사실상 전권, 이 전권은 앞으로 꾸려질 윤석열 후보 관련 선대위 전권을 말하는 거겠죠?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여부가 사실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의힘에. 자, 관련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뭐로 가요? 전권을 바라시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왜 같습니다. 그건 정권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정권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가서 무슨 인사고 뭐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거지 그 정권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이 사람을 꼭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 확신이 없으면 안 한다고. 대략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정확하게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어. 유영아 교수님, 많은 분들이 저 인터뷰 내용을 듣고 뭐지? 일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다면서도 또 그냥 전권을 얘기한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면 선대위 구성 일원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제가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해석해 주시죠. 아니, 여태까지 보궐선거라든가 총선일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항상 저런 말도 아니었나요? 나는 안 해. 그러다가 결국은 딱 가져갔었단 말이죠. 뭐 그런 정치 기술이 아주 노련하신 분이죠.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셔서 그런지. 근데 저는 이제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네.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역대 총선은요. 총선에서는 이 당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근데 대선은 네. 당은 써보고 보면요. 후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대위가 할 일은 선대위에 있는 선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화면에 별로 안 비칠 거예요. 대선 때. 후보 중심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가 하는 일은 후보를 지원하는 일로 가야 되거든요. 선대위가 나서서 예를 들면 뭐 선대위원장이 나서 뭐 기자회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그게 후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렇게 안 가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걸 김정일 위원장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저러느냐. 그리고 내부에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반발이 크고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그럼 예를 들면 다 와서 같이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니셔티브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는 네. 뭐겠어요? 넥스트죠. 이건 국민들이 다 알 것 같아요. 집권하게 되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자리 다툼 아니겠어요? 청와대 갈 사람, 장관 할 사람 이런 부분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 캠프 합류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공을 세우려고 그래요. 공을 세워야 자기가 집권 후에 좋은 자리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또 식구들 챙겨줄 테고 산하단체. 네네. 뭐 그런 계산이 철저할 겁니다. 이제 아하. 김정일 위원장도 그걸 아니까 저렇게 제어를 하는 건데 저는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황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돌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뭐 민주당도 뭐 예가 아니겠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의 이 어떤 민낯이 명확하게 선대위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허수아비 노릇 할 수 없다. 이게 해석이 이제 분분하잖아요.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사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다른 당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선대위 구성에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냐 마냐 이걸 놓고 흥선대원군에 비유를 했어요. 만약 가게 되면 김종인 흥선대원군에 윤석열 어린 고정, 그것도 어린 고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또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받아쳤죠. 어린 고종이 아니라 60이 넘은 후보다. 그래서 그런 말에 이제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선대위 가면 나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면 안 가겠다. 근데 그건 딱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전당대회 이후에 후보 선출 이후에 지금 다 뜨고 있잖아요.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선대위 구성할 때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이제 또 거품으로 떨어집니다. 선대위가 정말 중요해요. 그 일부 캠프 사람은 이제 네. 제가 아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캠프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중심이 없다. 그래서 막 여기서 이런 보고 나오고 저기서 저런 보고 나오고 해가지고 후보가 좀 헤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일관성이 없고 이 지휘 체계가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전현직 의원들만 300명 있다고 하잖아요. 그 통솔할 사람은 허허. 정말 그 리더십이 강한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이 이제 딱인데 민주당에서 자꾸 이제 뭐 흥선대원군이니 고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그래요? 때문이죠. 그리고 선대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후보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나 뭐 여러 가지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결국은 그건 캠프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준비를 제대로 안 시키고 아니면 그 단일화는 갖지 않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여러 군데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정치 경륜이 짧은 탓도 있지만 네. 캠프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거거든요. 선대위는 캠프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대를 잘 꾸려가지고 네. 일관성 있게 지 통솔하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 이번에 지금 11월 달에 윤석열 후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개인적으로 충고를 해주는 건 뭐냐면 사람에 너무나 집착하다 볼 것 같으면 성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의 뭐 문고리 3인방,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국사를 다룰 것 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느닷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문고리 3인방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있는 사람들 쳐내라 지금 뭐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치권에서 오래 훈수 두시던 분들, 특히 여야를 넘나드는 분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 구상대로 하면 이기고 내 구상대로 안 하면 진다고. 근데 사실 저분이 그렇지 않아요. 하하. 1988년에 이해찬이라는 35살밖에 안 된 분이 그 인지도도 낮았고 그런데 본인은 실세였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후보한테 완전히 집니다. 그것도 뭐 예상을 뒤엎고 네.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예상인데 져요. 지난 총선에서도 뭐 이해찬 대표가 180석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2012년 대선이 박근혜 후보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엔 정말 사랑받는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된 거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회에서 된 거 아니에요. 개인기가 아니라. 아니 대선이 그럼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당선됐다 그러면 그건 정말 정당이나 후보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네. 지금도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어준 겁니까? 그건 이런저런 이유로 윤석열 후보가 만든 거고 국민의힘이 만들어 온 것이죠. 거기에는 홍준표 후보의 역할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건 아니고 이럴 때는 네. 그 후보를 최대한 존중하는 거죠, 보통. 근데 이번 그 대선에서 이상한 게 네. 이준석 대표가 후보도 아닌데 후보가 할 말을 다 하고 다니고 그리고 김종인 후보가 아니 아무리 본인께서 연세가 높으시고 어르신이어도 그렇지 저렇게 후보 쪽에 막말해도 됩니까? 문고리 3인방 얘기를 어떻게 그 진영에서 얘기를 합니까? 그거 상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그 본인이 뭔가 하려고 하는 역할에 대한 갈망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저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문인철 평론가님하고 유영하 교수님이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문인철 평론가님은 선대위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유영하 교수님은 후보가 이끄는 거다. 네. 저는 총선은 전자 같은데 대선은 결국 마지막에 후보의 개인기. 그래서 구도의 선대위는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구도가 좋아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이 중요도가 더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가 인물. 이거 후보 간의 경쟁력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대선이. 그리고 정책이에요. 그래서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뭐 대운하라든가 뭐 그런 정책으로 과연 국민들을 확 사로잡을 나중엔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은 총선과 달리 결국은 막판에는 후보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네.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네. 그게 뭐 상식이 아닐까 합니다. 정미경 의원님께 글쎄 좀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도부에 계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에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뭐 그거는 뭐 100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기 아, 때문에요. 그런가요? 네. 제가 어리석은 질문했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오늘날의 그 윤석열 후보를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국민들께서 만드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어둠 속에서 했던 모든 일을 그냥 햇볕에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얘기하는 불공정한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를 마치 촛불 정권을 향해서 횃불을 드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총장 하시는 분을 갑자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만들지 않으면 이게 누구누구가 만들 수 있는 거냐고요. 정말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왜? 국민들의 사실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뭐냐면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은요. 그 후보가 딱 결정되는 날부터 네. 대통령 선거일까지 모든 당권이 후보에게 갑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제일 중요하고 후보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은 뭐냐면 원팀이 됐으니까 일단은 당이 중심이 돼야죠. 선거 기구는. 당과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에서 영입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갖고 중심이 돼서 가야 되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뭘까요? 제 생각은 뭐냐면 허수아비 역할이라도 나에게 역할을 준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는 힘껏 도우겠습니다. 하하.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아, 김종인 전 위원장 지금 방송 보고 있을까요? 아,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그 지금 사실은 뭐냐면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하. 만약에 내려놓지 않으면 후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 조연들이 너무나 이게 빛나버리면 아하. 주연이 죽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헬퍼, 돕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네. 후보는 빛나게 해줘야 되고 아. 예,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미경 의원님 같은 분이 선대위원장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답이 너무 아침에 매일 얘기 한번 나오잖아요. 탄생시킬까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후보를 도와서 잘 꾸리고 네. 이런 거지 후보가 좀 얘기를 안 듣고 후보 쪽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뭐 문고리 3인방 네. 쳐내라는 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합적인 분이 해야죠. 네. 또 뭐 발언 요청하셨으니까 여기 한번 또 뭐 얘기 다 해보죠. 네, 문인철 평론가님. 네. 그 카리스마가 있는 그 선대위원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보가 사실 어느 의원이나 어느 캠프에 있는 사람이 캠프에 있는 어느 사람이 후보한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역량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야지만 이렇게 하면 당신 떨어진다. 지금 이거 바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래서 이기 대응을 잘 할 수 있으려면은 그냥 그 덕만 갖고는 안 되고요. 조금 그런 카리스마 있는 분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 딱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 명뿐이다가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 같은 스타일이 필요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선일보 오면이 사실 이 문제와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조선일보 오면 보세요. 자, 조선일보 오면 볼게요. 세대 간 대결, 조선일보 3면입니다. 유영하 교수님, 예.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이제 진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대거 청년층들이 당을 떠났어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도 20대, 50대도 있지만 20대가 스윙부터 뭔가 지금 마음 못 정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도 표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대중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내부 관리와 교통 정리는 잘할지 모르지만 대선의 대중정치 이미지 속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아하. 제가 첫 번째 들고요. 네. 세대 문제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세대 관계에서 연구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는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건 20대인데 이게 사실상 지금 20대들은 기존의 기성세대에서 기득권으로 보거든요. 그냥 파이는 작잖아요, 지금. 경제적 파이는 작은데 자기네들 그걸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성장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파이를 키워야 된다. 그것이 세대 간의 이런 갈등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20대, 20, 30대가 어떻게 잘못하면 이번에 대결적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세대 간에. 그런 왜냐면 힘들잖아요. 너무 20, 30대가 기존 기성세대들은 기득권에 놓지를 않고 있는 네. 거고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특징일 수가 있는데 네. 이 문제를 대선 후보들이 사실상 정책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로 자기 비전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단순하게 표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대선이 세대 간의 대결이 아니라 세대 간의 통합과 어떤 협력 이런 부분으로 나갈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건 대선 후보들한테 달려 있는 것 네. 같아요. 표는 단순히 주판을 튕겨서 될 건 아닐 것 같아요. 바로 민심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의 멜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